1부 시작하겠습니다. 고영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 박사님, 사실은 이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중도 우파쯤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 고 박사님은 중도 좌파쯤 된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진영끼리만 모여서 자기들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 선배님 모시고 이런 이 서로가 같은 사람끼리 이야기를 해서 장단을 맞추기는 쉽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방향이 다른 사람끼리 나와서 세상의 합리적인 부분들을 짚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수를 자처하지만은 한국당이나 기존 보수의 이 수구 꼴통적인 행태는 시정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야당도 지금 수구 좌파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립 유치원 논란과 그다음에 그건 여권에서 들고 나와서 지금 폭로해서 끌고 가는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좀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민노총이나 또 지금 공공기관 상층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인데요. 먼저 이제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 저는 본질이 최근에 복지가 아주 보편적 복지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보육 육아 비용이라든지 또 노인층에 대한 요양 이런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국가가 일정하게 한 29만 원, 또 요양병원에 가는 분들한테는 90만 원, 몇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하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이 국공립이 아니라 그 국공립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요양병원 같은 게 더 작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사립이 한 75%막 이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주고 운영은 사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감시 체계에서 문제와 한계가 드러난 문제다 이렇게 보질 않으십니까? 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치원 논란에 대해서요? 유치원 논란은 기본적으로 서구도 그렇고 대다수 나라에서는 그 선진국들의 경우 초, 중, 고까지 다 무상하니까 경우에 독일 같은 데는 대학도 무상이에요. 무상으로 하죠. 그래서 유아 교육, 특히 우리의 경우는 이제 사립 유치원이든 국공립이든 어린이집이든 이것은 또 하나의 그 지원의 명분은 또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저출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애들을 갖다 맡길 데가 없단 말이에요. 키워줄 사람이. 어렸을 때는 물론이지만 이제 좀 몇 살이 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치원이랄까, 사립이든 공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저는 얼마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을 올해인가 내년에 다 당겨서 한다는데, 오히려 유치원 이 무상부터 실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국가가 어린애들을 키우고 가르치는데 책임을 져줘야 하고, 어떤 유명한 분이 얘기했죠. 내 일생의 전부 대다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때 참 사고나 이 직접 그렇죠. 능력이 완성되는. 우리가 3살 버릇이 80살 간다는 게 무슨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3살 시절. 그러니까 이 어린이 시절 때 아직은 인지가 발달하기 이전에 느꼈던 것들이 평생을 좌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치원이라든가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린이집이든 국가가 전면적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원한테 국가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지원을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국가가 어디다 지원을 했든 간섭만 하고 규제하고 감독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가 그것도 확립을 해야 하고, 유아 교육 철학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또 돈만 그러면은 던져주면서 돈을 너가- 주었으면은 그 부분이 교육적으로 그 돈이라는 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교육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감독도 하고 필요한 제도도 만들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돈만 주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온 거가 아닌가. 방치를. 근데 그 방치라는 게 몰라서 방치한 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유치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이 세다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원장 한 사람이 200표를 좌우할 정도 되니까 과거에도 그런 유치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고 어떤 법적 장치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고 하면은 그 유치원 원장들이 그 유치원 연합회 뭐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 무산된 적이 많았어요. 선거 때마다 그 표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방치를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에서도 유치원의 원장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정당하게 쓰지는 못하고 무슨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이 비리 온상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것도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모든 유치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또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도 또 많지요.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교육자적인 그런 양식과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상당수 그런 비리가 나타나는 것은 또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치원만의 잘못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감독과 또 그 유치원 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이 적정하게 수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방치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심각화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와서 자신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폭로를 해서 공분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실제 그 사람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폭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유치원과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체계적인 대책을 놓고 합리적으로 수습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꼭 사립 유치원들이 우리 유치원 국가에서 다 사가라. 우리는 뭐 비리 사범으로 모니까 운영 안 할란다. 이런다고 국가가 그걸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돈을 줬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혀 비전이 없이 그때 그냥 대학 가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 교육부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 철학을 가지고 수습을 능력을 보이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간에 그런 교육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뭐 유은혜 부총리가 그런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뭐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는 거짓 가짜 뉴스라고 보는데 유은혜 부총리 지난번 청문회 과정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자격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이렇게 여당 쪽에서 썩 유치원 비리 문제를 흘려가지고 자신에 대한 지금 국회에서도 지난번 국감에서도 장관으로 인정을 안 해갖고 차관한테 국회의원들이 다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모멸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거야말로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500개 내년까지인가 늘리려는 것을 1000개로 늘리고 그 교실 수를 또 그 에듀파인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그 회계 시스템 회계 행정만 그것도 그동안 유치원 사립 유치원 쪽에서 거부해서 그걸 시행을 못했는데 그걸 하고 지금은 지원금 형태로 가니까 그것은 지원금이라는 것은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써도 그렇게 뭐 어떤 뇌물죄라든가 그렇게 안 되니까 국가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임기응변적인 무슨 대책이 몇 개 나왔지 앞으로 유아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철학적인
또 어떤 정책적인 비전이 나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봤죠. 뭐 저는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무슨 그게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또 자녀들 또 손자가 있어서 유치원을 다닙니다. 근데 공립도 떨어져요. 사립도 쉽지가 않아요. 예, 국공립은 뭐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비싼 데를 이렇게 울며 다니더라고요. 아니 무슨 노릇을 그렇게 주면서 다니느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랑에서 저 가재나 잡고 해서도 다 공부 잘하고 그랬는데 뭔 돈을 대학생보다 더 드린다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현실은 다 우리 과거처럼 핵가족 과거같이 대가족제가 애들 돼가지고 한두 명을 뭐 부모가 누가 봐줄 키우니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래서 학부모들이 봐도 야 믿을만하구나 이제는 저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뭐 유치원 문제 또 우리 어린애들을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마음 놓고 애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고는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뭐 유치원 원장들은 경악과 충격을 금지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반성할 거 많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 부리시고 너무 그것을 하나의 사회 변화에 적응을 하고 아니 노력해야죠. 유치원도 어떻게 됐든 교육기관 아닙니까? 예. 그게 일반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자기들은 이건 자영업자다. 사적인 무슨 영리행위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유치원과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디서도 안 다뤄요. 그래서 제가 고 선배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유치원은 그래도 유치원에 애들 보내는 부모들 30, 40대 여성들이 한국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짚어지기라도 해요. 요양병원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대 넘어서 이제 80일에 가는 과정에서 상당수 분들이 뇌경색이니 중풍이니 이래가 몸이 마비가 되면 옛날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돌봤지만은 이제는 뭐 치매가 오거나 또 그렇죠. 구토하면 되고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가 이제 요양 뭐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한 뭐 90몇만 원인가 지원이 나오고 개인 부담을 얼마를 하고 그런데 이제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요양병원에서 뭐 한 200만 원이고 월 이렇게 추가적으로 치료니 뭐니 물리치료니 이렇게 해서 가고 또 간병인도 또 한 명씩 붙여서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중국계 간병인 조선족 간병인이 여러 명 한 방에 다 돌보는 데 가서 그냥 방치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요양병원이 보면 비리가 언론에 찾아보면 엄청납니다. 의사라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의사도 아니고 은퇴한 이런 사람 하나 데려놓고 맡겨놓은 자식들 중에 돈이 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뽑아먹고 실제로 또 그 맡겨진 사람은 그건 고려장 하는 데지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늙으면 가는 데가 거긴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지도 않고 누구도 따지지도 않고 당사자들은 누워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 항의도 안 하고 이걸 우리 사회가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국가가 돈을 주는데 민간이 아예 돈벌이 하려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비리가 축적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제가 뭐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예, 장성도 그렇고 지난번에 밀양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 불만 났다 하면 30명, 50명 이래 돌아가시대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그 내부에 그런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제대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를 모시는 그런 자녀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아프면은 요양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아까 뭐 고급이 200만 원이라는데 고급은 6, 7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좋은 요양병원은 아주 6, 700만 원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데로 가야 이제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노후를 말하자면 보내는 것이고 대다수 경우는 이제 뭐 서민들 사는데 서민용 그런 요양병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전에 저희 장모님도 잠깐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말하자면은 그분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이슈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목소리가 있어야 말하자면 피해자들은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슈가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뭐 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식물인간화 된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대개 의사들도 제가 병원 대학에서 정년 마치고 은퇴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나 보면은 요양병원 병원장을 예, 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가서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오너 예. 소유주는 의사도 아니에요. 예, 저 별도로 사무장 병원이죠. 맞아요. 사무장 병원이더구만요. 예, 예.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런 뭐랄까 의사로서의 그런 권위나 뭐 권위, 의무감, 뭐 이런 책임감 이런 것도 떨어지고 우선 나이들이 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그 병원장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허약해갖고 본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료를 못 하더라고. 뭐 더군다나 이렇게 비용이 많지 않은 데는 뭐 관리하는 분들, 뭐 간호사는 물론이고 또 그게 관리하는 분들도 적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화재 사고도 나고 또 정상적인 그런 의사들이 의료기관으로서 이렇게 체제를 갖춰가지고 요양병을 운영한다기보다는 비즈니스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안 갖춰주니까 여러 가지 사고들이 사실은 뭐 불이 난 거나 우리가 알지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묶어 놓느니 뭘 어떻게 변을 치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하면은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뭐 때리기도 하고 폭행도 해갖고 사회 문제가 돼갖고 뭐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뭐 오히려 요양병원은 더 그런다고 더 한다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한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서 언론 보도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 정의는 거는 피해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제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라도 시정이 되지만은 요양병원은 당사자가 이렇게 누워서 자신의 권리를 항변을 못하니까 이 비리가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데요. 문정권이 기왕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리를 폭로했다면 요양병원 문제는 폭로가 아니라 신문만 뒤져봐도 기사가 차고 넘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병상을 환자 한 명당 얼마로 팔고 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요양병원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자들이 딱 포맷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는 누가 오고 돌보는 사람 누가 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국가 예산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그야말로 비즈니스화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 시설로 되어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기하는데도 아마 전국의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 뉴스 브리핑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요양병원 사람 끌어들이게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부담은 필요 없다. 그냥 병상에만 갖다 놓으면 된다. 사람만 있으면 돈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야 뭐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제대로 된 감독도 하고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래야겠죠. 근데 이 정부 이 얘기하는 거면 늘 그런 얘기만 나올 때마다 인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는 뭐 예산 늘려달라, 인력 늘려달라고 그러나 결과는 뭐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뭐랄까 뭐 실망을 하고 또 우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양병원 문제는 제가 뭐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냥 듣는 얘기들입니다. 듣는 얘기인데 뭐 거의 맞을 거예요. 거의 맞을 건데 지금 요양병원 문제도 뭐 황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뭐 불났을 때 그것만 어떻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유아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돼서도 인간답게 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 그게 복지국가가 할 얘기고 우리 정도의 나라에서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에 더 이렇게 민노총
뭐 이런 것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면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뤘는데요. 그 최근에 채용 비리 이제 고용 세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야의 이 정쟁이나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요. 문정권이 집권할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 공약이 제가 볼 때 개별 공약보다는 보수가 상당히 부패하였고 기득권화되어 있다라는 이런 실망하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문재인 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채용 비리나 고용 세습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비정규직을 죄다 정규직으로 갖다가 뭐 말 잘 듣는 공무원이나 공기업부터 시키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이 격차가 한 10%, 15%밖에 채 돼.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향토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차이도 한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 막 고향에서 학교 졸업하고 편하게 있을란다 하면 대기업 동경에 다니는 사람의 80% 이상은 받는 거예요. 월급 차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선호 현상도 크게 없고 중소기업이나 하청회사를 다녀도 크게 소득이 차이가 안 나서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인천공항공사 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여기부터 다 시킨다 하고 이야기한 이후에 10만 명 공무원을 비정규직을 그 공공기관에 정규직화 시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어디 좋은 기관에 비정규직 들어갈 때 우리 고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백으로 들어가가 걸쳐놓는 게 사실은 이번에 드러난 무슨 뭐 가족 친지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살짝 걸쳐놓고 비정규직에 걸쳐놨다가 이번에 다 정규직화 한다 하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한다 소문이 나오니까 또 다 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정규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런 공공기관에 들어가려면 노량진에 가서 3년, 4년, 매달 100만 원, 150만 원 써가면서 학원 다니면서 밤잠 안 자고 고생을 해도 시험에 1등을 해도 2배수, 3배수로 뽑아서 면접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짓을 젊은이들 수백만 명이 해서 그중에 일부만 바늘 구멍듯이 갈아가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뒤로 걸쳐진 사람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킨다 해가지고 전부 정규직을 10만 명씩이나 돼버리면 이거는 그러면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균등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 이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이번에 나온 고용비리, 고용세습 문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는 거 좋지요.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은 봉급도 높아지고 처우도 다른 복지 고용도 보장되고 그러니까 참 좋지. 그러나 어느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런 그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카패시티가 있는 거거든요. 일시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꼭 정규직으로 필요 없는 자리들이 많아요. 그렇죠. 비정규직이 필요한 자리들도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연구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박사급으로서 정규직화 해갖고 제대로 된 연구가 할 사람이 있고 또 그 박사를 보조해서 석사라든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한 팀이 돼서 보조를 해서 거기서 또 유능한 사람이 정규직화 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체계가 맞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다 한다니까 지금 웬만한 그런 연구소, 중요한 연구소들도 비정규직이 그동안 많았어요. 말하자면 핵심 박사 밑에, 그 연구원 밑에 책임 연구원. 도제 관계로. 해서 하던 사람들이 다 정규직화 해달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정말 필요한 외국에서 유능한 그런 사람들 들여오지 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이게 뭐 들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일반 뭐 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꼭 정규직화 안 하더라도 그분들의 일자리가 좀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해야지. 그분들을 다 정규직화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 무슨 백으로 다 일단 걸쳐놓고 그러다가 좀 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갔다가 이제 정규직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렇게 단기간에
단기간에 그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10만 명이 됐다. 1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 보니까 꼭 노조 출신이 아니더라도 나라도 거기에 간부 있으면은 친인 저기야 이때 좀 넣자 그래갖고 쏙 비정규직 너 저기 어디 가서 청소 좀 하다가 정규직화 시켜주고 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진짜 공기업이라든가 뭐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기업 들어가는 거 지금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 도둑질이거든요. 이건 절추행위고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을 어떻게 기회의 균등으로 볼 수 있으며 과정이 뭡니까?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잘 아시다는 강원랜드 사태 났을 때 어땠습니까? 10만 4천 명을 전수조사해요. 10만 4천 명을. 전수조사하고 고용비리는 절대 없애라. 그렇게 특별 지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나와 있는 물론 뭐 서울 교통공사입니까? 거기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부시당까지 나와가지고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하더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이 젊은이들 정말 그 취업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좌절감이라든가 상실감, 박탈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가족 간에 가족에 좀 어디 고위직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노조라도 관여를 안 하는 사람은 내 자리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에 무슨 감사원 감사를 넘긴다 어찌다고 하는데 좋아요. 감사원 감사도 넘기는 것도 좋지만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해줄지 어찌지도 모르지만 감사원 감사도 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고 검찰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습니까? 과거 강원비리 사건 났을 때는 특별 수사본부까지 만들어갖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검찰에서도 인지가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들어가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전체 지금의 야당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 비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몇 건의 사건을 보면은 이건 명백하게 비리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가 나서면 더 좋겠지만 앞장서서 이런 고용비리 또 이런 고용 세습 이 부분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것이 정의사회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이런 기회의 평등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난 이 부분 나오면 아주 열받아요. 저는 다 애들도 크고 다 직장이 다니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취업 준비도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백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견디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만 명이 지금 정규직화가 됐다. 1년 사이에. 근데 10만 명이 정규직화가 되는데 이제 노동부가 그래도 기존에 뽑아들여야 될 사람들의 이 캐파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공채를 할 게 당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규직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원래 정규직 운영과 비정규직 운영을 각 기관마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서 해왔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정규직화 시키니 정규직을 뽑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을 시험을 쳐서 정규직하고 처음에 이제 신규 이 시험을 치는 사람과 경쟁을 좀 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15,000명만 그렇게 되고 85,000명은 그냥 적당히 그냥 고통공사 같은 경우는 94%가 정규직이 됐듯이 또 남은 사람도 내년에 해준다고 그렇게 된 것처럼 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회도 갖지를 못하고 박탈되는 게 늘어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거기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기득권인데 그것도 못 들어간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백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근데 그 한 번은 그런 기회를 갖다가 백이나 이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들어간 사람이 두 번째 다시 정규직이 되는 2단계의 혜택을 이렇게 정권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이 처음에
이 집권해서는 뭐 좀 단순하게 어려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라는 입장에서 정규직화하라 했다 하더라도 이쯤 되고 나면 이것이 악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민노총이 이 일에 대해서 그럼요. 그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건 100번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 거는 잘못됐고 우리 내부에서 다 규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개혁하자고 나가야지 진보 세력이면요. 근데 민노총이 이걸 옹호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냐는 거죠. 아니 민노총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즘에는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하고 누구예요 심재철 의원간에 뭐 이런 논쟁 벌인 대로 요즘에 행정부가 국회의원이 뭔 말하면 당신 가짜뉴스야 고발할 거야 이거 겁을 주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감독과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행정부가 그것도 국감을 하는데 국감을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적반하장의 그런 모습 같은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뭐 이번에 다 정규직화 된 사람들이 비정규직 된 사람들이 뭐 다 그 불공정이라든가 비리라든가 그런 속에서 이렇게 정규가 된 것은 아닐 테고 일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취업준비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한테 주는 그런 악행한 또 뭐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차원에서 좀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정부가 해야죠. 그건 뭐 두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정규직화가 하는 거 좋은데 지금 공기업들이 지금 다 부실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수익이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정규직화 되면은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저희들도 뭐 노조도 해보고 다 그랬었지만 이렇게 비정규직화 할 경우 뭐 그분들도 다 고임금을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걸맞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정을 하고. 근데 정규직화 되면은 다 정규직까지 같이 받으려고요. 또 노조 힘을 빌려서 그걸 다 관철시키겠죠. 그러니까 공기업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다 인원이 됩니다. 제가 과거 KBS 이사를 할 때 보니까 거기 교향악단이라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그분들이 가끔 와서 그 공연한 거 외에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 뭐 대학 가서 강의하고 뭐 다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봉급은 뭐 KBS하고 그 정규 직원들하고 똑같이 받고 본인들은 뭐 평소에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와서 연습 좀 하면은 나가서 다 어디 교수다 무슨 뭐 자기 또 세컨더리 잡이 있고 잡을 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있을 때 별도로 법인으로 떼어놨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 KBS에 그게 몇백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사실은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KBS가 맨날 적자고 어려워가지고 시청률을 올려달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도 어느 공기업에 사회이사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공기업에 과다 인원이 있다 해가지고 그 공기업이 갖고 있는 그 소위 공기업 소관의 자회사들을 전부 민영화했고 하라고 뭐 이렇게 독촉을 했고 거기에 좀 비정규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별도로 독립을 시켜갖고 정규직 말하자면은 그 부분도 이렇게 축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 뭐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정규직화 됐을 경우 뭐 본인의 처우는 좀 높아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과다 인원이 될 겁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그 공무원의 일들이 자동화되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근데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가 저렇게 국가 부도까지 이르게 된 데는 영고주의라고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노조가 뭐 그리스 사회를 그냥 갖고 흔들다 보니까 그리스가 이제 저렇게 국가의 부도까지 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보니까 MBC에 차장급 이상의 간부가 평사원보다 2배가 더 많아졌다고 전부 다 승진을 해버렸대요.
MBC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기업에 KBS 내가 이사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심의실에 가면은 국장급 간부들이 한 5, 60명 있습니다. 그냥 프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일주일에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보험급들은 뭐 다 월급들은 억 단위가 다 억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간부 그러니까 역삼각형이 된 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 공기업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방만한 경영 아닙니까? 이 다른 공기업도 비슷해요. 거기다가 아까 뭐 그 취업부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정규직화 시켜줬을 경우 정부로서는 뭐 도움이 되고 또 뭐 정부 입장에서는 선의로 그 어려운 사람들 그냥 정규직화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가져주자 또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과다 인원이 되면은 결국 공기업도 부실화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공기업 전체 부채가 한 300조, 400조 될 겁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27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났다는 것은 그 한 해의 수입과 지출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각자 수십억에서 뭐 수십조에서 100조 이런 식으로 적자인데 그 27조 적자를 낳는 도로공사에서 휴게소에서 풀 뽑는 요원을 1000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뽑고 초등학교에 불 끌어 다니는 사람 그 역에서 가방 들어주는 사람, 전세 이렇게 또 바주로 전세방 찾아들어 다니는 사람, 라돈 침대 치우는 사람, 아무도 치우기 싫으니까 이제 라돈 침대 치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괜찮은 일자리는 저렇게 뒤로 들어가고 가족 들어가고. 그래서 아니 이제 두고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정규직화 해주면은 인원이 많아요. 공기업이 부채가 늘어나, 뭐 부채도 많지만 적자가 늘어나. 그러면 정규직을 적게 뽑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내년부터는 적게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넘치는데. 왜 그러냐면 또 공기업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장이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플러스 2년하고 평가받고 1년 더 하고 평가받고 거기에 연임하고 따라서 또 뭐 보너스. 인센티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적게 뽑는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제대로 경쟁을 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은 그런 그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또 꼭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서 필요한 자리 그런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정규직으로 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해갖고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없애라. 그게 어느 나라에서 그런 것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 독재국가에서는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정부가 선의로 하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지만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런 방향이 틀렸으면 좀 시정을 했어야죠.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 지옥으로 가는 일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그 2부에서는요, 유치원 이 비리의 본질이 뭐냐, 또 공기업 이렇게 고용 세습 비리 논란의 본질이 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요양병원 문제도 짚어봤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